안녕하십니까, 유승환 형제입니다. 제가 사람 삼아 지금 제일 긴장된 순간 같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뇌 질환을 다루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아픈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정신과는 아니고 신경과입니다. 근데 이제 신경과의 영역을 다루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도 아무래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던 게 요즘에는 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다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라는 나름의 고민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까지 일을 하면서 겪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나누고 싶고요. 또 저는 두 아이들을 모두 이 CCA에서 졸업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졸업시키면서 얻은 경험들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겠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저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제가 겪은 시행착오들을 미리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무래도 좀 강의 형식이다 보니까 다소 내용도 좀 딱딱할 수 있고 제 말투가 다소 훈계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주시겠어요?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부터가 일단 눈에 탁 들어오죠. 스마트폰 주는 순간 유년기가 끝나. 이게 이제 뭐냐면 올해 금년 2월 9일 날 영국 일간지에서 실렸던 기사입니다. 영국의 학부모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반대하는 부모 연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작년에 스페인에서도 부모들이 연대를 만들어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지난해 7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임이 있는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2018년도에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디톡스법을 이미 개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조차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2시간 이하로 제한하려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벌써부터 스마트폰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을 부추깁니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카오톡으로 내주고 과제도 아마 IT 기기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 이미 선진국이나 발전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제한하는 반면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질환을 다룰 때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영어로는 DSM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신과 진단 기준 척도입니다. 이 DSM은 1952년에 1판이 나왔고 2013년도까지 5판까지 출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5판의 일부 개정본인 DSM-5TR이 나왔는데요. 이 DSM-5에 보면 의존 질환 중에서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행동 중독에 대한 편은 다루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은 아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이 중요하지 않거나 그 환자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점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수년간 디지털 기기는 이 세상에 너무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 사용하신 지가 아마 10년 이상이 된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아마 그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급속도로 세계로 퍼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너무도 빠르게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이 이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중론은 DSM-6가 나오면 새로운 판이 나오게 된다면 의존 질환에 이 중독에 대한 편이 상당수가 포함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더라도 2020년 이후에 국내에서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논문이 1,700건 이상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에 대한 논문을 합치면 지금 만 3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이 시간 동안 나온 논문의 총 개수가 5,000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중독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이 있는 걸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나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 연구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 들어보셨죠? 요즘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하는데 이 도파민이 중독의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연구가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를 이루었든지 어떤 특정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쾌락을 얻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 회로에서는 적절하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만약에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된다면 뇌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파민의 분비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또는 도파민이 분비돼서 달라붙어서 작용하는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용체의 수를 줄임으로써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미 도파민에 절여진 뇌는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중독이 발생하는 기전입니다. 하지만 그럼 왜 처음부터 디지털 기기를 아이들이 사용할까라는 거에 대한 설명은 좀 안 되는데요. 여기에는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중독은 다양한 결핍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 사랑과 돌봄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를 보면 그 중요한 원인으로 외로움과 우울을 꼽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과 돌봄을 주는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죠.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가라는 걸 겁니다. 아마 아이들한테서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하면 한 번씩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던 강한 적개심이나 반항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력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에 부모들이 많이 당황하면서 또는 아이들과 다투기 싫어서 그냥 스마트폰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만약에 아빠 나 오늘 너무 속상하니까 나랑 술 한잔해요. 또는 식사했으니까 같이 담배 한 대 피러 가실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부모는 없겠죠. 담배나 술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이나 중독이 심한 디지털 기기에는 왜 아무런 제한 없이 다들 그냥 허용을 하십니까? 왜 이런 디지털 기기에 제한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의 발달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아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두 번째 주시겠어요? 뇌는 유아기 때부터 사춘기까지 급속도로 그 크기가 팽창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대부분 성인의 뇌 용량까지 뇌는 다 커집니다. 근데 뇌가 그럼 커지고 나서 발달이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성장이 이제 양적인 성장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뇌의 신경세포의 기본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뇌 신경세포인데요. 이렇게 보면 별처럼 생긴 신경세포체가 있고 신경세포체의 신호를 이 축색돌기가 전달합니다. 이게 뇌의 가장 기본적인 신경세포인데요. 이 신경세포체에 있는 가지돌기에 여러 가지 다른 신경세포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달라붙을 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1대1로 붙을 수도 있고 이 가지돌기에 2개의 신경세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3개가 붙을 수도 있고 4개가 붙을 수도 있어요. 1대 다의 연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양적인 성장이 끝나고 나면 질적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이 신경세포들이 이어지냐가 그 사람의 뇌 능력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발달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인간의 뇌는 성욕, 식욕, 감정, 수면욕 같은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먼저 발달하고 그 이후에 이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본능이 앞서죠. 그러면서 자라나면서 점차 이성이 발달해서 대화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뇌는 가소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소성은 뇌가 마치 찰흙과 같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빚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만 냅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은 약해지더라도
달리기 실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리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근력 운동만 하면 달리기는 못하더라도 힘은 세워질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뇌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빚어나갈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가 성장할 때는 시각, 촉각, 청각 등 온갖 자극을 통해서 정보를 다 받게 되면서 받아들이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문제는 뇌가 자극에 너무 쉽게 적응이 되면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원활한 발달을 위해서는 약한 자극부터 단계적으로 강한 자극과 복잡한 자극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강하고 원초적인 자극을 주어진다면 그런 자극만을 원하는, 강한 자극만을 원하는 뇌로 발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처음부터 맵고 짜고 달고 인공 감미료로 절여진 음식만을 먹게 된다면 나중에는 담백하고 심심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 자주 노출이 된다면, 이 디지털 기기의 강한 자극에 자주 노출이 된다면 건강한 두뇌 발달이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정서 발달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극이 가해지는 나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 마크 그리피스 박사라고 있는데, 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중독에서는 중독 물질과 접촉하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독 물질과 접촉하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중독의 가능성은 배 이상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에 접촉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디지털 기기가 어떻게 뇌를 중독시키고 손상시키는지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뇌는 두개뇌의 전체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한 대뇌와 뒤쪽의 소뇌, 그리고 대뇌와 소뇌가 합쳐져서 척수로 이어지는 뇌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뇌의 대략적인 모습을 보면 앞쪽을 차지한 전두엽이 있는데, 전두엽은 사고와 기억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두정엽이라고 해서 촉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역이 있고, 측두엽은 청각과 후각을 담당합니다. 후두엽, 뒤쪽에 있는 후두엽은 시각의 중추가 있어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전두엽 역할이 중요한데요. 전두엽은 첫째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우리 말과 행동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줍니다. 또한 충동을 억제하고 감정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두엽은 뇌의 기능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뇌의 어쩔 보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뇌와 동물의 뇌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두엽입니다. 사람의 전두엽에는 동물과 없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전두엽 앞에 전두엽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전두엽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뇌라고 부릅니다. 이런 전두엽이 발달해야지만 감정을 잘 조절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으로 어떤 정보를 인지하게 되면 시각 중추에서 자극이 들어와서 전두엽까지 가게 돼서 전두엽에서 사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정상적인 사고의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틱톡이나 쇼츠, 이런 강한 자극적인 동영상들은 전두엽까지 가는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후두엽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 쪽으로 바로 가거나 후두엽에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가는 비정상적인 회로가 발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하면서 열심히 손을 놀려야 되죠. 생각하면서 못 놀립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받으면 손만 놀아놓는 겁니다.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면서 흥분하고 쾌락을 담당하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쾌락을 담당하는 부분만 발달을 되지, 이 쾌락을 담당하는 부위도 전두엽 밑에 쪽에 있습니다. 이게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쾌락 중추만 발달시킵니다. 사고를 일으키는 부분을 발달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회로가 계속해서 발달된다면 정상적인 회로가 발달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저하되고 시간 개념이 상실되고 분노 조절 능력의 저하 또한 이루어집니다. 또 사고를 할 때 통찰력 있게 사고하는 과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이런 단순 신호들이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이 축도 쪽으로 가게 되면서 기능적인 청각장애 또한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할 때 굉장히 자극적인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자극적인 소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일상적인 말소리에는 반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에도 반응이 느려집니다. 얘기하면 뭐라고 반복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서울 성모병원 연구에서 보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한 청소년들의 뇌를 분석해 보니까 충동 조절과 억제를 하는 전두엽 부위와 감정 조절을 하는 전두엽 부위 사이에 연결이 있는데 이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의 연구를 보면 디지털 기기에 빠져있는 어린아이들의 뇌를 사진을 찍어 분석해 보니 전두엽의 두 개가 얇아진 걸 발견했습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아요. 근육이 빵빵한 사람이 힘이 좋듯이 뇌도 빵빵해야 힘이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 때부터 전두엽이 점점 얇아지는 겁니다.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를 보면 디지털 매체 중독된 사람들은 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할 때는 시각정보 때문에 후두엽이 활성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책 읽기나 일상활동에서는 후두엽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극에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책을 본다든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는 이런 자극이 덜한 시각 정보에는 뇌가 반응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디지털 기기는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하고 고민을 못하게 돼서 뇌가 그만큼 발달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건 또 다른 연구 결과인데요. 보통 이제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동을 조절하는 부위만 뇌가 발달하게 되고 감정 조절하는 영역과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충동만 일어나니까 폭력적인 성향이 발생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게임을 하기 전의 사진과 일주일 동안 폭력적인 게임을 시켰을 때의 구분인데요.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전두엽에서 처음에는 게임을 하기 전에는 전두엽의 활성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간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나서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 그 부위의 활성도가 아주 극명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각중추에 자극이 심하게 오다 보니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반응을 못하게 되고 주의 집중력이 안 되다 보니 ADHD와 같은 문제도 많아지더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둘 다른 사람의 뇌인데요. 둘 다 앞쪽 전두엽에 손상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마약 중독자의 뇌입니다. 코카인에 중독된 사람의 뇌고 이거는 게임에 중독된 사람의 뇌입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마약 중독과 마찬가지로 뇌의 손상을 유발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SNS의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SNS상에서는 정서적,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퍼진 지가 아까 디지털 기기가 마찬가지로 한 1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월 동안 SNS상에서의 왕따나 폭력 등으로 자살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SNS를 통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2022년에 시행한 청소년 유해 환경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조사 대상의 96.7%가 인터넷 개인 방송이나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47.5%가 성인물, 영상물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 표현이 좀 순화돼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47.5%가 포르노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포르노를 봤다가 아니라 포르노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본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거는 초등학생 비율이 포르노를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본다고 말한 초등학생의 비율이 40%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를 온라인상에서 만난 비율이 무려 17.3%입니다. 다음 영상 주십시오.
얼마 전 미국에서 SNS가 아동 성착취와 폭력이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마크 저커버그가 있죠. 미국에서 5대 SNS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전 이름도 생소하던데 X 이렇게 몇 가지 메타 해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플랫폼의 수장들이 모두 이 청문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조차 SNS가 청소년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커버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해 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피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성폭력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공격에 의한 자살을 모두 포함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신고된 아동 성착취물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대략 지난 한 해 동안만 3,600만 건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SNS를 통해서 유포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SNS를 통해 이 수많은 사악한 동영상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독일의 뇌 연구가인 만프레드 슈피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과의 지각적인 경험뿐 아니라 세상과의 실제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아이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흙을 만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계절의 향기를 느껴야 됩니다.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 갇힌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뇌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고의 과정을 겪게 되고 사고를 하면서 뇌는 전두엽의 힘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키운 전두엽의 힘으로 자기 조절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테스트의 아무튼 주된 요점은 그거죠. 어린아이 때 자기 욕구를 참을 수 있던 아이들은 커서도 그런 참을성으로 자기 목표를 향해 뚜렷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인이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성공에도 조금 더 이룰 수 있다라는 테스트입니다. 물론 이제 테스트의 방법에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중요한 요점은 그겁니다. 자기 통제력을 갖췄냐 안 갖췄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냐 나가지 못하냐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전두엽의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두엽을 손상시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 통제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미지의 세상을 알고 싶어하고 이 개념의 정의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온갖 자극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해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 또한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해지는 강렬하고 유혹적인 이 디지털 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기기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게 된다면 아이들의 뛰어난 잠재력도 결코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텐데 발도르프 학교라고 아십니까?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정식 명칭은 왈도프 스쿨 오브 페닌슐라라고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 알토스힐이라고 굉장히 그 부촌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최고급 주거 단지인데요. 여기에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교내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IT 기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갖고 올 수조차도 없고요. 이 학교 학생들은 구글 검색하는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펜을 이용해서 필기구에 직접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찰흙을 가지고 놀고 뜨개질을 하면서 육체적인 활동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부모들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CCA랑 많이 비슷하죠? 근데 재미난 게 이 학부모들의 대부분이 구글이나 야후, 애플, 휴렛패커드, 이베이 등 글로벌 IT 기업 종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직원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부촌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직원들의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의 임원진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디지털 기기를 풀고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놓은 주범들이 정작 자기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뇌를 망치고 사고를 저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기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디지털 기기의 노예로 만들지만 자기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의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순진해지셔는 안 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을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글을 쓰고 읽기와 같은 아날로그 교육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전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 것과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서 답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틀립니다. 우리의 손을 이용해서 사전을 집어들고 가나다 또는 ABC 순서로 사전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말의 순서, 정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찾은 단어 앞뒤의 문장을 보면서 우리의 언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를 두드려서 찾은 답으로는 그런 사고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학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은 독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동네 도서관의 책이었다. 독서는 뇌 발달과 학습을 위한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아마 부모님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전부 다 위인전 읽어보셨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꿈을 키워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을지문덕에 꽂혀서 을지문덕 전기를 한 100번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책이 너덜너덜했을 때까지 읽고 을지문덕처럼 되고 싶어서 옥상에서 막대기 휘둘러 가면서 검수를 수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위인전을 읽으면서 위인의 삶에서 배울 점을 본능적으로 알아채 갑니다. 이렇게 키운 독서의 힘으로 좀 더 고학년이 되면서 과학책이나 역사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논리를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청소년이 되면 고전을 읽게 되겠죠. 고전을 읽을 수 있으면 작가의 논리와 정신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고의 확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달콤한 설탕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진다면 이런 독서의 과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루한 과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전두엽이 발전되지 않으니 참을성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아날로그 경험을 해서 디지털과 멀어질 수 있을까요? 이걸 혼자서 잘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아빠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놀아주고 잠자리에 아이들이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항상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이 활동에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흙을 만지며 놀아도 되고 숨바꼭질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면 퍼즐이나 보드게임 같은 거 하셔도 좋고요. 운동을 좋아하면 같이 땀 흘리면서 뛰어노셔도 됩니다. 특별한 활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과 노력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바른 성장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빠들은 아이들과 시간 보내면서 감정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대충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빠가 재미없어하고 끄적끄적 놀아주면 애들은 다 눈치챕니다. 그런 시간은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진심으로 재미나게 놀아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매님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밖에 뛰어놉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될 때까지 뛰어놀고 저녁까지 뛰어놉니다. 집에 와서도 또 놉니다. 그럼 이제 걱정이 슬슬 되죠. 이 책 좀 읽어야 될 텐데. 반대로 집에서 뒹굴뒹굴 애와 같이 놀면서 계속 키득키득 장난만 칩니다. 그리고 책만 읽어주네요. 날씨도 좋고 햇빛도 따뜻하고 바람도 시원해서 밖에 나가서 놀아주면 애들 체력도 좋아지고 참 좋을 것 같은데 나가질 않아요. 그럼 이제 자매님들이 한 번씩 잔소리를 하죠.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어. 애들과 밖에서 놀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셔야 될 게 남자들은 시키면 안 합니다.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과 얼마나 재미나게 노냐가 중요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미술관 데리고 다니고 박물관 데리고 다니고 전시회 데리고 다니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아이들 커보면 아시겠지만 기억 하나도 못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먼 곳에 있는 전시관을 데리고 가면 그 곳까지 갈 때의 힘든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아빠와 뛰어노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육체적인 활동, 또 부모와의 감정 교류, 이런 모든 것들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한 학교에서 시행한 연구를 보면 수업 전에 시행한 체육 활동을 하고 나니 읽기 능력과 문장 이해력이 증가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수업 전 체육 활동이 어휘 습득 속도를 약 20% 증가시켰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CCA 아이들을 입학시키고 나서 놀랐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수업 전에 운동을 시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지막지하게 암기를 시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걸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뇌과학을 아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 전 운동은 아이들의 뇌 발달과 뇌 기능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체력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내려가야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몸이 놀면 딴 생각합니다. 몸을 놀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암기는 뇌 발달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암기력을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키운 암기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효과적인 암기 훈련이 최근에 많이 축소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는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성경이나 영어, 한문의 암기는 지금보다 더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암기가 창의력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기는 뇌 발달을 위한 기초 체력입니다. 창의력은 뇌가 발달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그냥 시험을 볼 때 쏟아내잖아요. 이런 암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머리를 발달시키기 위한 암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9구단을 하잖아요. 인도는 19단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암기를 많이 한 인도 사람들이 창의력이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코딩 엔지니어들의 최정점에는 항상 인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소프트웨어 전문가인데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 사람과 일해보면 경이롭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코딩을 했는지 정말 너무나 경이롭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그런 그들이 창의력이 떨어져서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탔겠습니까? 이 세상의 잘못된 교육론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암기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전부 더 이런 아날로그적 교육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디지털 기기와 멀어져야 됩니다. 부모가 변해서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아이들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다가가야 됩니다. 구글의 CEO이자 회장인 에릭 슈미츠가 한 대학의 졸업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끈다. 휴대전화도 끈다.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 발을 떼는 손자, 손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순간은 없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구글을 만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조차 디지털 기기에서 눈을 떼고 가족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눈을 돌려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부모들이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누구보다 아이와 오래 만나고 또 아이와 가까이 지내는 존재는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꾸준하게 교육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책무입니다.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빠들이 노력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매달리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게 바로 부모의 방임이랑 디지털 기기의 편리성에 있다고 합니다. 이 방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냅두는 거죠. 절대적인 방임이 있고, 두 번째는 같이 살고 있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정서적인 교류가 없는 기능적인 방임이 있습니다. 이런 방임이 아이들을 외롭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우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적고 소통하기 편리한 디지털 기기에 점점 더 접촉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점점 밖으로 나돌게 되겠죠. 부모가 이런 외로움과 우울감을 채워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신의 친구를 찾거나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밖으로 나돌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인터넷의 허구의 세상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에 성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연구를 성인들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60대 이상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비율이 무려 16%에 육박합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스마트폰을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조금 더 중독의 경향이 빠른 건 사실이지만 성인들조차 중독될 수 있음을 바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신경심리학자 리초라티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보고 또는 듣고만 있어도 동일한 반응을 하는 뉴런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남의 행동을 보면 또 남의 행동에 대해 들으면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뉴런을 우리가 거울 뉴런이라 부릅니다. 이 거울 뉴런은 대뇌의 전 영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전체 대뇌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른보다 이 거울 뉴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책을 읽어라, 난 스마트폰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기 원하신다면 부모님들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국내 연구 결과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2018년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한 연구를 보면 어머니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청소년들의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그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부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청소년과 부모 관계의 만족도가 높으면 청소년들의 우울감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부모와 자식의 좋은 관계가 스마트폰 중독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아버지들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죠. 그래도 아이들과는 무조건 함께하고 놀아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희 부모 세대들은 이 아날로그 시대를 다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사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디지털에 익숙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할 때 힘들고 지도를 봐도 방향을 잘 못 찾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주차하기도 힘들어지고 책도 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서 지식을 찾아보지만 그 지식을 외우지 않기 때문에 그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거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찾은 지식도 파일로 저장해만 두지 직접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문자와 어플로만 소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면에서 얘기하는 게 어색해지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비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도 늘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점차로 퇴화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들은 경험해 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저항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날로그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디지털 세상에 태어나서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어렵더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세상은 변하고 있고 애들은 이런 세상에 그럭저럭 적응해 나갈 거라고 그냥 낙관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 특히 우리 아빠들 후회하기 전에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기신 가정을 우리가 방치하는 거죠. 가정의 배에는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들에게 이 가정의 현장이란 직분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서 이 배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CCA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다른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업가의 스토리나 스포츠 스타의 성공 스토리에 매우 열광합니다. 그 사람들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아니라 그 성공한 결과에 집착을 하죠. 그 결과만 보고 우리는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치열한 과정 없이 절대 결과는 없습니다. 이 CCA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결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 단련의 과정을 아이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 아빠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 CCA에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학교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들, 아빠들이 나서야 됩니다. 함께 노력하셔야 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